지금 볼리비아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전기차 시대와 함께 리튬 가격이 폭등하며 시작된 8조 달러 규모의 자원 전쟁. 매장량 세계 1위 볼리비아를 잡기 위해 미국, 중국, 독일이 사활을 걸고 달려들었습니다. 모든 지표와 데이터는 독일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현장 실무진과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한국을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리튬을 단 한 번도 요구한 적 없던 한국은 어떻게 전 세계 강대국들을 밀어내고 볼리비아의 선택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20년 동안 기록되지 않았던 한국의 진짜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볼리비아 자원에너지 정책 자문관입니다. 오늘 아침 7시 휴대전화가 연속으로 진동했어요. 블룸버그 속보였습니다. 리튬 가격이 또 뛰었어요. 톤당 78,000달러. 1년 전만 해도 2만 달러였던 숫자였죠.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세계는 급격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는 동안에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숫자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톤당 78,000달러, 우유니 사막의 추정 매장량 2,100만 톤. 계산기 없이도 금액이 그려졌어요. 천문학적 숫자였죠.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타이밍이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정부 청사로 향하는 길에 라디오에서는 리튬 뉴스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테슬라가 새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 유럽연합이 배터리 자립을 선언했다는 발표, 중국이 또 다른 광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 모든 문장이 리튬으로 시작하고 리튬으로 끝났어요. 세계가 리튬에 목말라 하고 있었죠. 택시 운전사가 물었습니다. 리튬 가격이 오르면 우리 삶이 나아지느냐고. 저는 대답을 망설였어요. 가격이 오르는 것과 삶이 나아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으니까요. 자원을 팔아서 부자가 된 나라도 있지만 팔고도 여전히 가난한 나라가 더 많았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파느냐였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실무진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원부 차관, 경제기획팀장, 환경담당관, 법무고문. 모두의 얼굴에 긴장이 가득했어요. 차관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회의가 곧 시작될 거라는 신호였습니다. 팀장이 프로젝터를 켰어요.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리튬 가격 추이였어요. 급격한 상승 곡선이었죠. 2020년까지만 해도 완만했던 선이 2021년부터 수직으로 치솟았습니다. 그 옆에는 세계 전기차 판매량 그래프가 놓였어요.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두 그래프는 완벽히 연동되어 있었죠.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3번의 기회를 놓쳤다고 했어요. 석유시대 때 베네수엘라가 불을 쌓을 때 우리는 구경만 했고 천연가스 시대 때 카타르가 도약할 때 우리는 주변부에 머물렀습니다. 구리붐이 왔을 때는 칠레가 모든 걸 가져갔죠. 이번이 4번째 기회였어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차관이 말했어요. 우유니 사막의 리튬은 세계 매장량의 절반 이상이라고. 우리가 중심이고 우리가 선택하는 쪽이라고 했죠. 처음으로 우리가 협상 테이블의 위쪽에 앉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제기획팀장이 보고를 이어받았어요. 지난 한 달간 세계 각국에서 문의가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공식 제안만 24건, 비공식 접촉까지 합치면 50건이 넘었어요. 유럽, 아시아, 북미 모든 대륙에서 손을 내밀었죠. 그중에서 진지한 제안은 4곳이라고 했습니다. 환경 담당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선택을 잘못하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고. 1980년대 주석 광산, 1990년대 은채굴. 모두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파내고 떠났습니다. 남은 건 황폐한 땅과 오염된 물뿐이었어요.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담당관은 강조했죠. 법무고문이 덧붙였습니다. 계약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과거에는 구두 약속만 믿고 계약했다가 낭패를 본 적이 많았습니다. 이번엔 모든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고문은 말했어요.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번 선택이 잘못되면 우리 세대는 역사의 죄인이 될 거라고. 하지만 제대로 선택하면 우리는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자원경제학을 전공했어요. 미국 덴버에서 채굴 프로젝트를 분석했고 유럽 각지의 광산 사업 컨설팅에 참여했습니다. 데이터를 믿었고 시스템을 신뢰했어요. 국가는 감정으로 움직여선 안 된다는 게 제 철학이었죠. 차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죠. 우선 각국의 제안을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수익성, 기술력, 환경 영향, 고용 창출, 모든 지표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평가 기준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죠.
첫째, 실패 확률이 낮아야 한다고. 둘째,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한다고. 셋째, 우리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차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덧붙였어요. 이번 선택 하나로 우리 아이들의 세대가 바뀐다고.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이었어요. 단순히 리튬을 파는 계약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순간이었죠. 환경 담당관이 물었습니다. 자원을 그냥 팔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살 것인가. 그 질문에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 답을 실행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라파스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빽빽이 들어선 집들, 좁은 골목길, 낡은 버스들. 저 안에 400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번 선택의 결과를 온몸으로 느끼게 될 거예요.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각자의 의견이 오갔어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 환경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 경제를 먼저 봐야 한다는 반론. 모든 의견이 타당했지만 모든 의견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차관이 회의를 정리했어요. 일주일 안에 각국의 제안서를 정밀 분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에게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했죠. 모든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되 최종 추천안도 함께 제시하라고 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팀장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이번이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라고. 잘 해보자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불안이 커지고 있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빈 노트를 펼쳤어요. 분석 프레임워크를 그리기 시작했죠.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환경적 측면, 사회적 측면. 4개의 축이 그려졌습니다. 각 축마다 평가 항목을 나열했어요. 문득 차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세대가 바뀐다는 그 말.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안데스 산맥 너머로 붉은 노을이 펼쳐졌습니다. 저 산 아래 우유니 사막에 세계가 원하는 리튬이 잠들어 있었어요. 우리는 그 위에 앉아서 수십 년을 가난하게 살았죠. 이제 그 가난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양날의 검이었어요. 제대로 잡으면 날개가 되지만 잘못 잡으면 칼날에 베일 수 있었죠. 저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했어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자원을 원하는 나라들과 성장을 설계하는 나라. 그 차이를 찾아내는 게 제 임무였어요. 단순히 조건이 좋은 계약이 아니라 우리를 진짜 성장시킬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아야 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라파스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산비탈을 따라 반짝이는 불빛들. 저 안에서 사람들은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 그들의 미래가 결정되고 있다는 걸.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분석 작업을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일주일 안에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데이터를 믿었지만 이번만큼은 데이터 너머를 봐야 할 것 같았어요. 차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우리 아이들의 세대가 바뀐다는 그 말. 기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천국일 수도 함정일 수도 있었죠.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사무실 책상 위에 4개의 파일이 놓였어요. 두께만 해도 각각 300페이지는 좋게 넘었습니다. 독일, 미국, 중국, 한국. 4나라가 보낸 정식 제안서였죠. 저는 커피를 한 잔 따르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독일 제안서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표지부터 달랐습니다. 유럽연합 로고와 독일 에너지청 마크가 선명했죠.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파트너십. 독일은 기술부터 제시했습니다. 직접 추출 방식의 리튬 생산 시스템이었어요. 기존 증발 방식보다 물 사용량을 65% 줄일 수 있다고 했죠. 구체적인 수치가 나열되었습니다. 시간당 처리량, 순도, 회수율. 모든 게 검증된 데이터였어요. 칠레와 아르헨티나에서 이미 성공 사례가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환경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유럽연합 최고 등급의 환경 기준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탄소 배출량 계산부터 생태계 복원 계획까지. 심지어 철수 후 토지 복구 비용도 계약에 포함되어 있었죠.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넣은 조항이었습니다. 수익 배분 모델도 명확했어요. 생산량의 40%를 볼리비아 정부가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 시장가 기준으로 계산하되 최저 보장 가격도 설정되어 있었어요. 가격이 폭락해도 우리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법무팀이 좋아할 만한 조항이었습니다. 고용계획은 5년 단위로 짜여 있었어요. 1차년도 500명, 3차년도까지 2,000명, 5차년도에는 3,500명. 현지인 비율을 매년 높여간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기술직 교육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독일 본사에서 3개월 연수도 보장한다고 했죠. 저는 형광펜으로 핵심 문장들을 표시했습니다. 검증된 기술, 명확한 수익 구조, 철저한 환경 관리.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위험 요소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바로 선진국의 제안서구나 싶었죠. 오후가 되자 미국 제안서를 펼쳤습니다. 표지에는 성조기 대신 에너지부 로고가 있었어요. 독일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첫 장부터 금융 패키지 이야기가 나왔죠. 30억 달러 규모의 개발 차관을 제공한다고 했어요. 이자율도 파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의 강점은 규모였어요. 생산 설비 투자만 15억 달러를 약속했습니다. 독일의 2배 규모였죠. 정제시설도 볼리비아 내에 짓겠다고 했어요. 원자재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가공까지 우리 땅에서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미국 기업들에게 우선 공급권을 준다는 조항이었습니다. 시장가보다 5% 낮은 가격에 판매해야 했죠. 계산해보니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될 수도 있었어요. 저는 빨간 펜으로 물음표를 그렸습니다. 또 다른 조건도 눈에 띄었어요. 분쟁 발생 시 중재는 미국 법원에서 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우리 땅에서 일어난 일인데 미국 법으로 판단한다는 거였죠. 법무 고문이 반대할 게 뻔했어요. 주권 문제였으니까요. 그래도 매력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외교적 지원이었어요. 미주개발은행 이사직 추천, 자유무역협정 체결 지원, 국제기구 진출 협력. 경제를 넘어서는 제안이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리튬 계약에 외교를 끼워 넣는 게 불편했어요. 다음으로 중국 제안서를 폈습니다. 분량부터 압도적이었어요. 4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번역 상태도 가장 꼼꼼했죠. 중국어 원문까지 첨부되어 있었어요. 제안서라기보다 사업계획서에 가까웠습니다. 중국의 제안은 단순했어요. 속도와 규모였습니다. 계약 즉시 10억 달러를 선지급한다고 했죠. 착공 전에 돈이 들어온다는 뜻이었어요. 인프라도 먼저 깔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도로, 전력, 통신망. 광산 운영에 필요한 모든 걸 중국이 부담한다는 거였죠. 생산 속도 계획도 공격적이었어요. 18개월 안에 첫 생산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독일이 36개월, 미국이 30개월 계획인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었죠. 가능한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중국은 아프리카와 남미 전역에서 이미 증명했습니다. 고용 규모도 가장 컸어요. 1차 년도부터 3,000명을 채용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5년 걸릴 숫자를 첫 해에 달성한다는 거였죠. 인건비 부담이 클 텐데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중국의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많았어요. 기술 이전 조항이 모호했습니다. 현지 인력 교육은 언급되었지만 핵심 기술을 넘겨준다는 내용은 없었어요. 결국 우리는 단순 노동력만 제공하게 될 수도 있었죠. 저는 이 부분에 별표를 3개 그렸습니다. 계약 기간도 길었어요. 30년이었습니다. 독일과 미국이 15년인 것에 비하면 2배였죠. 게다가 자동 연장 조항까지 있었어요. 한번 중국과 손잡으면 평생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익 배분은 35%였어요. 독일보다 5% 낮았습니다. 하지만 선지급 10억 달러를 감안하면 나쁘지 않다는 계산도 나왔죠. 현금이 당장 필요한 나라라면 솔깃할 만한 조건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 제안서를 펼쳤습니다. 분량이 가장 얇았어요. 150페이지 정도였죠. 표지도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디자인 없이 깔끔한 글씨만 있었어요. 볼리비아, 한국 지속가능 협력 프로젝트. 제목부터 달랐습니다. 한국은 리튬보다 사람을 먼저 언급했어요. 현지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첫 장에 나왔습니다. 기술 교육, 경영 교육, 안전 교육. 3년 과정에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제시되어 있었죠. 졸업생들은 광산뿐 아니라 관련 산업 전반에 취업할 수 있다고 했어요. 기술 이전 조항이 구체적이었습니다. 5년 안에 핵심 운영 기술을 모두 이전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특허 사용권도 함께 넘겨준다고 했죠. 10년 후에는 볼리비아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수익 구조가 독특했어요. 생산량의 30%를 정부가 가져가되 추가로 지역 발전 기금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수익의 10%를 별도로 적립해서 교육과 의료에 쓴다는 거였죠. 리튬이 고갈된 후를 대비한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어요. 투자 규모는 가장 작았습니다. 8억 달러였어요. 중국의 절반도 안 됐죠. 생산 속도도 느렸어요. 24개월 계획이었지만 신중하게 진행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경쟁력이 떨어져 보였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안서 마지막에 참고 자료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한국이 다른 나라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사례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칠레 구리 광산, 몽골 히토류 개발. 모두 현지 정부와 공동 운영하는 방식이었죠. 각 사례마다 성과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고용 증가율, 현지 기업 참여 비율,
기술 자립도. 숫자들이 나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한국 기업의 수익률은 따로 명시되지 않았죠. 대신 프로젝트 지속기간과 현지 만족도가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4개의 제안서를 책상 위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수요일 아침이었어요. 비교 분석을 시작할 시간이었죠. 엑셀 파일을 열고 항목별로 점수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술력 부문에서는 독일이 압도적이었어요. 검증된 시스템, 명확한 수치, 풍부한 경험. 10점 만점에 9점을 줬습니다. 미국이 8점, 중국이 7점, 한국이 6점이었죠. 한국은 규모도 작고 경험도 부족했어요. 환경관리에서도 독일이 최고였습니다. 유럽연합 기준을 따르겠다는 약속이 결정적이었어요. 미국도 나쁘지 않았지만 구체성이 떨어졌죠. 중국은 환경보다 속도에 집중한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은 중간 정도였어요. 재무 안정성은 미국이 가장 높았습니다. 30억 달러 차관은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중국의 선지급 10억 달러도 매력적이었죠. 독일은 보수적이었고 한국은 규모가 작았습니다. 고용 창출에서는 중국이 앞섰어요. 숫자로만 보면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질적인 부분을 고려하면 달랐죠. 독일과 한국은 기술직 비율이 높았어요. 단순 노동이 아니라 전문 인력을 키운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지속 가능성 항목에서 고민이 깊어졌어요. 이 부분은 숫자로 평가하기 어려웠습니다. 독일은 시스템이 완벽했지만 계약 종료 후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불명확했어요. 미국은 우리를 종속시킬 위험이 있었죠. 중국은 30년이라는 긴 계약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10년 후 독립 운영을 목표로 한다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리튬이 고갈된 후를 대비한다는 문구도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그게 정말 가능한 건지 의심스러웠어요. 너무 이상적으로 들렸습니다. 목요일 오후 종합 점수를 계산했습니다. 독일 85점, 미국 78점, 중국 76점, 한국 68점. 예상대로 독일이 1위였어요. 모든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실패 확률이 가장 낮았죠.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점수는 독일이 높은데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한국 제안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10년 후 독립 운영이라는 문장을 계속 읽었죠. 이게 진짜일까 아니면 그냥 말뿐일까? 금요일 아침 차관에게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네 나라의 제안을 요약하고 점수를 제시했어요. 독일이 최선이라는 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차관은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경제기획팀장이 질문했어요. 한국은 왜 점수가 낮으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규모가 작고 검증된 사례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실행 능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죠. 환경 담당관이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이전 조항은 다른 나라보다 구체적이라고 했어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실제로 이행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죠. 계약서는 아름다워도 현실은 다를 수 있다고요. 법무고문이 미국 제안의 중재 조항을 지적했습니다. 주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했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미국은 제외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결국 독일, 중국, 한국 중에서 골라야 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의 제안서들을 다시 바라봤어요. 독일의 완벽한 논리, 중국의 압도적인 규모, 한국의 진솔한 약속. 각각의 장점이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국가는 실험할 수 없다고. 검증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독일이 답이었죠. 아름다운 약속보다 안전한 선택이 중요했어요. 저녁 무렵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독일 선택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실패 확률 최소화, 환경 보호 보장, 수익 구조 명확성. 3가지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대학 시절 교수님이었습니다. 요즘 큰 프로젝트를 맡았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조심하라는 당부를 하셨어요. 자원 계약은 한번 잘못되면 돌이킬 수 없다고 하셨죠. 저는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어요. 데이터를 믿고 있다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했죠.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데이터가 보여주지 못하는 것도 있다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라파스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불빛들 사이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죠. 그들은 제안서를 읽지 못합니다. 점수표도 보지 못해요. 하지만 이 선택의 결과는 그들이 온몸으로 느끼게 될 거예요. 보고서 제출 버튼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독일, 정말 독일이 맞는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지표가 독일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고서가 전송되었어요. 다음 주면 최종 회의가 열릴 거였습니다. 그때 제 판단이 검증될 거예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였어요. 정부 청사 복도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렸죠. 독일로 결정됐다는 얘기가 나돌았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누가 흘렸는지는 몰랐어요.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앵커가 리튬 프로젝트 소식을 전하고 있었죠. 독일 기업과의 계약이 유력하다는 보도였습니다. 화면에는 우윤희 사막 영상이 나왔어요. 하얀 소금 평원 위로 햇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오후에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환경 담당관이었어요. 포토시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모이고 있다는 정보였죠.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어떤 결정이든 반대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화요일 아침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포토시 시청 앞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수십 명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수백 명으로 늘어났죠. 그들은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독일은 안 된다. 과거를 반복하지 마라. 우리 땅을 지키자. 경제기획팀장이 급히 저를 찾았습니다. 포토시 상황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죠. 데이터를 보면 이해할 거라고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고 했어요. 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데이터를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기억을 본다고 했죠. 과거의 기억을. 저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기억이 데이터보다 중요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수요일 오전 시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포토시뿐 아니라 우윤희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나왔어요. 현지 농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트럭을 타고 포토시로 향했죠. 시청 앞 광장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뉴스가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화면을 지켜봤어요. 한 노인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말은 또렷했습니다. 노인이 말했어요. 2010년에도 독일이 왔다고. 그때도 약속은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환경을 지키겠다고,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했죠. 계약서는 완벽했다고. 변호사들이 검토했고 정부가 승인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고 노인은 말했습니다. 수익은 수도 라파스로만 갔어요. 포토시에는 먼지만 남았죠. 물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인근 농업이 무너졌습니다. 옥수수 밭이 말라갔고 감자 농사가 실패했어요. 목축업도 타격을 받았죠. 일자리는 생겼다고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단순 노동이었어요. 광산에서 돌을 나르고 시설을 청소하는 일이었죠. 기술직은 모두 독일에서 온 사람들이 차지했습니다. 현지인 중 승진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3년 후 독일 기업이 철수했습니다.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였어요. 계약서에는 중도 철수 조항이 있었죠. 보상금을 주고 떠났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었어요. 하지만 남은 건 황폐한 땅뿐이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때도 계약은 완벽했다고. 그때도 데이터는 정확했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은 무너졌다고. 땅은 죽었다고. 아이들은 떠났다고 말했죠. 광장의 사람들이 함께 고함을 질렀어요. 저는 화면을 끄고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독일 프로젝트 기록이었어요. 정부 문서 보관소에서 파일을 요청했죠. 2시간 후 이메일로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PDF 파일을 열었어요. 계약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노인의 말이 맞았어요. 계약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환경 보호 조항, 고용 창출 계획, 수익 배분 구조. 모든 게 명시되어 있었죠. 법률 자문도 받았고 의회 승인도 거쳤어요. 중간 보고서를 찾았습니다. 1차년도 성과 보고서였어요. 고용 인원 800명, 생산량 목표 달성, 환경 기준 준수. 숫자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2차년도 보고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3차년도 보고서가 이상했습니다. 생산량이 예상보다 낮았어요. 운영비가 증가했죠. 수익성 악화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철수 통보가 있었어요. 지역 영향평가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독일 기업이 떠난 후 작성된 문서였어요. 수치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농업 생산량 35% 감소, 지하 수위 12m 하락, 실업률 18% 증가. 냉정한 숫자들이었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계약은 완벽했다. 데이터도 정확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뭔가 놓친 게 있었어요. 금요일 오전 포토시로 향했습니다. 정부 차량을 타고 3시간을 달렸어요. 창밖으로 안데스 산맥이 펼쳐졌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올라갔죠. 고도가 높아질수록 공기가 희박해졌어요. 포토시에 도착했습니다. 식민지 시대 건물들이 늘어선 도시였어요. 좁은 골목길 사이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시청으로 가는 길에 벽화를 봤습니다. 광부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이곳은 은광으로 유명했던 도시였죠. 시청 회의실에서 주민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10명 정도였어요. 나이 든 분들이 많았습니다. 노동조합 대표, 농민회 회장, 환경단체 활동가. 모두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왔어요. 독일 제안의 장점을 설명하려 했죠.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2010년과 2024년의 차이점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농민회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발표를 멈추라고 했어요.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차트를 보러 온 게 아니라고. 우리 이야기를 들려주러 왔다고 했죠. 한 중년 여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은 2010년 프로젝트 당시 요리사로 일했다고 했어요. 독일인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었다고 했죠. 처음엔 좋았다고. 월급도 나쁘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6개월 후부터 달라졌다고 여성이 말했습니다. 물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집수도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 날이 늘어났죠. 광산에서 쓰는 물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리할 물도 없었다고 했어요. 남편은 농사를 지었다고 여성이 계속 말했습니다. 옥수수와 감자를 심었어요. 하지만 2년 차부터 수확량이 줄어들었죠. 땅이 메말랐기 때문이었습니다. 3년 차에는 거의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어요. 남편은 광산 일용직으로 들어갔죠. 독일 기업이 떠난 후 남편은 실직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일자리를 찾아 라파스로 갔어요. 여성은 포토시에 남았죠. 아이들 학교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지금도 라파스에 있다고. 석 달에 한 번 집에 온다고 했어요. 환경단체 활동가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수질 검사 결과였어요. 2012년 자료였죠. 지하수 오염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광산 폐수 때문이었어요. 활동가가 말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환경보호가 명시되어 있었다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고 했죠.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시간, 2시간. 각자의 경험을 말했어요. 데이터가 아니라 삶의 이야기였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감정이었죠. 저는 반박할 수 없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녁도 먹지 않았어요. 침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계약은 완벽했다. 하지만 삶은 무너졌다.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독일 제안서를 다시 펼쳤어요. 환경보호 조항을 읽었습니다. 물 사용량 65% 감소. 탄소 배출 최소화. 생태계 복원. 완벽한 문장들이었죠. 하지만 2010년 계약서도 비슷했습니다. 환경보호가 명시되어 있었어요. 수질관리, 토양보전, 주민보호. 아름다운 약속들이었죠. 그런데 왜 지켜지지 않았을까요? 창밖으로 포토시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저 안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약서를 읽지 못해요. 데이터를 분석하지 못하죠. 하지만 자신의 삶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차관이었습니다. 포토시 회의 결과가 어땠느냐고 물었죠. 저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말했어요. 예상보다 어려웠다고. 그들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차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럴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신뢰는 논리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경험으로 만들어진다고. 그리고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토시의 밤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시끄러웠습니다. 데이터와 경험, 논리와 감정, 계약과 신뢰. 두 세계가 충돌하고 있었죠. 저는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독일이 최선이라고. 감정에 휘둘려선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 데이터가 보여주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토요일 새벽 라파스로 돌아왔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사무실로 향했어요. 할 일이 많았습니다. 다음 주면 최종 회의였죠. 독일 선택을 확정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토시에서의 경험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들의 얼굴,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이야기. 데이터 뒤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숫자 뒤에 삶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걸까요? 월요일 오전 9시 차관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주말 내내 다듬은 최종 보고 자료가 들어있었죠. 독일 선택의 타당성을 완벽하게 정리한 문서였습니다. 포토시의 감정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는 여전히 명확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저는 먼저 입을 열었어요. 최종 분석을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확신한다고 했죠. 노트북을 열려고 했어요. 차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필요 없다고 했어요.
차관이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계약서를 집어들었어요. 무게를 가늠하듯 손에 쥐고 있다가 다시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탁 소리가 났어요. 포토시에 다녀왔다고 들었다고 차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민들을 만났다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휘둘려선 안 된다고 덧붙였어요. 국가는 데이터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죠. 차관이 물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던가? 저는 대답했어요. 2010년 실패 경험을 얘기했다고요. 독일에 대한 불신을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고 강조했어요. 계약 조건이 훨씬 정교해졌다고 말했죠. 어떻게 정교해졌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비교표를 보여주려 했죠. 차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당황했지만 말로 설명했습니다. 물 사용량이 65% 감소한다고 했어요. 환경관리 수준이 유럽연합 최고 등급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익 배분이 40%로 상향되었다고 덧붙였죠. 숫자들을 나열했어요. 차관이 책상에 앉았습니다. 저를 올려다봤어요. 2010년 계약서를 받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봤다고 답했어요. 차관이 말했습니다. 그것도 완벽했다고요. 숫자들도 좋았다고 조건도 명확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실패했다고 차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아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감독이 부족했을 거라고 추측했죠. 이번엔 더 철저히 관리하면 된다고 말했어요. 차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하는 표정이었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준다고 생각하나?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그렇다고요.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차관이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다시 걸어갔어요. 등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아니, 자네는 독일이 보여주고 싶은 데이터만 보고 있어. 저는 반박했어요. 공식 자료라고 검증된 수치라고 항변했습니다. 검증되었다고 차관이 되물었습니다. 누가 검증했느냐고 물었어요. 독일이 스스로 검증한 거 아니냐고 했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3자 검증 보고서도 있다고 말하려 했지만 그 제3자도 독일이 선정한 기관이라는 게 떠올랐어요. 차관이 돌아섰습니다. 독일은 왜 우리와 계약하려 하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리튬이 필요해서라고요. 전기차 산업에 필수적이니까라고 했습니다. 그뿐인가 차관이 물었어요. 저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차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독일은 이윤을 극대화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기업의 본질이라고요. 나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와는 다르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있는 거라고 말했어요. 조건을 명시하고 의무를 규정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강조했어요. 2010년 계약도 법적 구속력이 있었다고 차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땠나요? 독일은 모든 조항을 지켰다고 했어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왜 포토시 사람들은 지금도 분노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차관이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똑똑하네. 데이터를 잘 다루고 논리도 명확해요. 서양에서 공부했고 선진국 프로젝트 경험도 있죠. 하지만 한 가지를 놓치고 있어요. 무엇을 놓치고 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데이터 너머를 보는 눈이라고요. 숫자 뒤에 있는 의도를 읽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계약서에 쓰여 있지 않은 것을 보는 지혜라고 덧붙였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건 추측 아니냐고 반문했어요. 객관성을 잃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차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바로 자네의 한계라고 했습니다. 모든 걸 숫자로만 보려 한다고요. 하지만 국가는 숫자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국가는 사람이라고 차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포토시 사람들, 우유니 농민들, 라파스 노동자들이 국가라고요. 그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수익이 높아도 계약이 완벽해도 말이에요.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포토시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차관이 일어섰습니다. 책장으로 걸어가 파일을 꺼냈어요. 오래된 서류였습니다. 먼지가 묻어 있었죠. 한국 제안서라고 차관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검토했다고 점수가 낮았다고 말했죠. 무슨 기준으로 매긴 점수냐고 물었어요. 저는 기술력, 재무 안정성, 생산 규모라고 답했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독일보다 낮았다고 말했어요. 차관이 파일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다시 보라고 했어요. 이번엔 다른 걸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찾으라는 거냐고 제가 물었어요. 차관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 하는지 말고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보라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다른 건가요?
같은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차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다르다고 했어요. 독일은 리튬을 원한다고요. 한국은 우리의 성장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말장난 아니냐고 제가 항변했습니다. 결국 모두 리튬 때문 아니냐고 했죠. 차관이 책상을 손으로 쳤어요. 처음 보는 격한 반응이었습니다. 아니라고 차관이 말했어요. 목적이 다르면 과정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관은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끌어안은 채 서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모든 자료가 무용지물이 된 기분이었어요. 차관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밖에 400만 명이 산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자네의 선택을 믿고 있다고요. 그 신뢰를 저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독일이 맞다고 확신한다고 다시 말했습니다. 모든 지표가 그걸 가리킨다고 했어요. 차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가 보는 지표가 전부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보지 못하는 지표도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차관이 대답했어요. 진짜 지속 가능성이라고요. 리튬이 고갈된 후에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게 진짜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게 계약에 어떻게 들어가냐고 물었습니다. 차관이 한국 파일을 다시 가리켰어요. 거기 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찾아보라고 했죠. 일주일을 주겠다고 차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다른 나라에서 한 일을 조사하라고요. 숫자가 아니라 결과를 보라고 했습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진실을 찾으라고 명령했어요. 제 커리어가 걸린 일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순 없다고 했어요. 차관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자네 커리어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말했어요. 400만 명의 미래라고요. 그게 더 무겁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관이 손짓으로 나가라고 했어요. 일주일 후 다시 보자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답을 찾아오라고 말했어요.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차관은 다시 창가에 서 있었어요. 책상 위에 독일 계약서는 그대로였습니다. 서명되지 않은 채로요. 푸른 표지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데이터 너머를 보라니 무슨 뜻일까요? 숫자가 아니면 무엇을 봐야 하는 걸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한국 파일을 펼쳤습니다.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점수를 매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한 줄 한 줄 읽었어요. 참고 자료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칠레, 몽골에서의 프로젝트 사례들이요. 전에는 대충 넘겼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엔 자세히 읽어봤어요. 하지만 파일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숫자와 간략한 설명뿐이었죠.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떠난 후 그곳이 어떻게 됐는지 직접 봐야 했어요. 파일이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라파스의 오후 풍경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를 오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들의 미래를 두고 두 세계가 충돌하고 있다는 걸요. 데이터와 진실, 논리와 지혜. 저는 그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저는 라파스를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에랄토였어요. 라파스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도시였죠. 한국이 5년 전 의료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곳이었습니다. 한국 파일에 적힌 첫 번째 사례였어요. 차관의 명령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데이터 너머를 보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독일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이번 조사는 그걸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약점을 찾아내면 되는 거였죠. 에랄토에 도착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생각보다 큰 건물이었어요. 3층짜리 콘크리트 건물이었죠. 입구에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지역 보건센터라고 쓰여 있었어요. 한국 국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로비에서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물었어요. 한국 의료팀에 대해 아느냐고요. 직원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 전에 계셨다고 했어요. 지금은 없다고 덧붙였죠.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철수한 거였어요. 원장을 만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이 전화를 걸었고 10분 후 한 중년 남성이 나타났어요. 볼리비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원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한국인이 아니었습니다. 원장 사무실로 안내되었어요. 벽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병원 개원식 사진이었죠. 한국 의료진과 볼리비아 직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2019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의료팀은 언제 떠났느냐고 물었습니다. 원장이 대답했어요. 3년 전이라고 했죠. 계획대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계획대로라는 말이 이상했어요. 보통은 예산 문제나 정치적 이유로 철수하는데 말입니다. 떠나기 전에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어요. 원장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1년은 한국 의사들이 직접 진료했다고 했어요. 그 다음 2년은 볼리비아 의사들을 교육했다고요. 수술 기법,
진단 방법, 환자 관리까지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시설을 살폈죠. 장비들이 잘 관리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기증한 의료 장비라고 원장이 설명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볼리비아 의사 2명이 수술 준비 중이었어요. 한국 의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장이 말했어요. 이제 우리끼리 다 한다고요. 한국팀이 떠난 후에도 수술 건수가 오히려 늘었다고 했죠. 그게 가능하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원장이 웃었어요. 처음엔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이 체계를 만들어놨다고요. 매뉴얼, 프로토콜, 비상 연락망까지요. 혼자서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고 했습니다.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하느냐고 물었어요. 원장이 장부를 보여줬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환자 수입으로 운영된다고 했어요. 수지가 맞는다고 덧붙였죠. 한국이 돈을 계속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돌아가는 구조였어요. 병원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예상과 달랐어요. 한국이 떠났지만 병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잘 돌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게 리튬 프로젝트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오후에 농업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에랄토에서 남쪽으로 1시간 거리였어요. 한국이 농업기술 지원을 했던 마을이었습니다. 파일의 2번째 사례로 적혀 있었죠. 마을 입구에 간판이 보였습니다. 농업협동조합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조합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한국 농업팀에 대해 물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들 덕분에 마을이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7년 전 일이라고 했죠. 무엇을 도와줬느냐고 물었어요. 노인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자 재배 기술을 가르쳐줬다고 했어요. 품종 개량, 병충해 방제, 저장 방법까지요. 단순히 돈을 준 게 아니라 기술을 줬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팀은 언제 떠났느냐고 물었습니다. 4년 전이라고 노인이 답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떠난 후에도 수확량이 계속 늘었다고 했죠. 지금은 7년 전보다 2배가 됐다고 말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노인이 밭으로 안내했어요. 걸어가며 설명했습니다. 한국팀이 시범 농장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곳에서 직접 해보며 배웠다고요. 이론이 아니라 실습이었다고 했습니다. 밭에 도착했습니다. 감자가 자라고 있었어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마을에 가르쳐준다고요. 배운 걸 나누고 있다고 했죠. 한국이 떠나도 지식은 계속 퍼져나간다고 덧붙였어요. 소득은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습니다. 노인이 장부를 꺼냈어요. 7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래프가 우상향이었어요. 한국팀이 있을 때보다 떠난 후가 더 높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지원이 끝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말이죠. 여기는 달랐어요. 오히려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원조 프로젝트와는 패턴이 달랐죠. 수입한 식량은 얼마나 줄었느냐고 물었어요. 노인이 웃었습니다. 거의 안 사온다고 했어요. 예전엔 감자도 수입했는데 이젠 팔 정도라고 했죠. 마을 경제가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을을 나오며 메모했습니다. 병원과 같은 패턴이었어요. 한국이 떠났지만 시스템은 남았습니다. 아니, 더 발전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저녁 무렵 코차밤바로 향했습니다. 라파스에서 남동쪽으로 4시간 거리였어요. 한국이 직업학교를 지원했던 도시였습니다. 파일의 3번째 사례였죠. 다음 날 아침 학교를 찾았습니다. 기술직업학교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교장을 만났습니다. 40대 여성이었죠. 볼리비아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의 지원에 대해 물었습니다. 교장이 설명했어요. 6년 전 한국이 장비와 커리큘럼을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용접, 전기, 배관 등 기술 교육이었죠. 3년간 지원하고 떠났다고 했어요. 졸업생들은 어디서 일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교장이 자료를 보여줬어요. 취업 현황이었습니다. 대부분 지역 기업에 취업했다고 했죠.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일부는 자기 사업을 시작했다고 교장이 말했습니다. 작은 수리점, 제조공장, 설치업체요. 학교에서 배운 기술로 창업했다고 했어요. 고용되는 게 아니라 고용하는 쪽이 됐다고 덧붙였죠. 그게 교육 목표였느냐고 물었습니다. 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팀이 강조했다고 합니다. 단순 기술자가 아니라 전문가를 키우라고요. 언젠가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을 주라고 했다고요. 졸업생 1명을 만날 수 있느냐고 청했습니다. 교장이 전화를 걸었어요. 30분 후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27세였고 전기설비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느냐고 물었습니다. 청년이 대답했어요. 기술만 배운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업관리, 고객응대, 회계까지 배웠다고요. 한국 강사가 현장 경험을 가르쳤다고 했죠. 지금 직원이 몇 명이냐고 물었어요. 6명이라고 청년이 답했습니다.
모두 같은 학교 후배들이라고 했어요. 배운 걸 다시 가르치고 있다고 덧붙였죠. 광산 일은 안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저었어요. 광산은 언젠가 끝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평생 간다고요. 그래서 독립적인 일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학교를 나오며 정리했습니다. 세 곳 모두 같은 패턴이었어요. 한국은 물고기를 준 게 아니었습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쳤어요. 아니,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스스로 개발할 능력을 준 거였죠.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세 가지 사례를 비교했어요. 병원, 농업, 교육. 공통점이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떠난 후에도 시스템이 작동했어요. 오히려 더 발전했죠. 이건 원조가 아니었습니다. 독일처럼 자원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중국처럼 돈을 쏟아붓는 것도 아니었죠. 한국은 다른 걸 했습니다. 경제가 스스로 굴러가게 만든 구조를 심었어요. 노트에 적었습니다. 지속 가능성의 진짜 의미. 리튬이 고갈된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 차관이 말한 게 이거였구나 싶었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경제기획팀장이었어요.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코차반바라고 답했죠. 뭐하러 갔느냐고 물었어요. 조사 중이라고만 말했습니다. 독일 계약 서명이 이번 주라고 팀장이 말했어요. 빨리 돌아오라고 했죠. 저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아직 며칠 더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팀장이 한숨을 쉬었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코차반바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저 안에서 청년이 자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심어준 씨앗이 자라고 있었죠. 독일은 완벽한 계약서를 제시했습니다. 중국은 엄청난 자본을 약속했어요. 미국은 외교 카드를 꺼냈죠. 하지만 한국은 다른 걸 제안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설 수 있는 능력을요.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데이터 너머를 보라던 차관의 말이 이제 이해됐어요. 숫자는 현재를 보여주지만 진실은 미래를 보여줍니다. 계약서는 조건을 명시하지만 의도는 결과로 드러나죠. 제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독일이 정말 최선일까요? 아니면 제가 보지 못한 게 있는 걸까요? 데이터는 여전히 독일을 가리켰어요. 하지만 진실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라파스로 돌아왔습니다. 사흘간의 현장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길이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병원, 농장, 직업학교에서 본 것들이 계속 맴돌았죠. 한국이 떠난 후에도 작동하는 시스템들이요. 정부 청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차관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보고 있었죠.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돌아왔군 하고 차관이 말했습니다. 어땠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에랄토 병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떠난 후에도 병원이 잘 돌아간다고요.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말하라고 했어요. 저는 농업협동조합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한국팀이 떠난 후 오히려 수확량이 늘었다고 했죠. 직업학교 졸업생들이 창업을 한다는 얘기도 덧붙였어요. 차관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발견했느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어요. 한국은 원조를 한 게 아니라고요. 시스템을 심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냐고 차관이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스스로 돌아가는 경제 구조라고요. 지원이 끝나도 멈추지 않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리튬이 없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덧붙였죠. 차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물었어요. 자네 생각은 어떠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혼란스럽다고요. 데이터는 여전히 독일을 가리키는데 현장에서 본 건 달랐다고 했어요. 차관이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어요. 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네에게 이야기 하나를 해주겠다고요.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했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관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1995년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자신은 젊은 관료였다고요. 정부 연수 프로그램으로 한국을 방문했다고 했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다고 차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달랐다고요.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고 공장이 돌아가고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놀란 건 따로 있었다고 차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었다고요. 가난했지만 눈빛은 밝았다고 했어요. 우리보다 훨씬 밝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차관이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 관료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원이 없다고 말했다고요. 석유도 없고 광물도 없고 땅도 좁다고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다고 차관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이 있다고 한국 관료들이 말했다고요. 사람을 키우면 된다고 했다고 했어요.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기회를 주면 된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다고 차관이 말했습니다. 사람을 키운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고요. 자원이 있으면 파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고 했습니다. 공장을 방문했다고 차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이었다고요. 놀라운 건 기술자들이 모두 한국인이었다는 거라고 했어요. 외국인 전문가 없이 스스로 돌아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었다고 차관이 말했습니다. 한국 측 안내자가 웃으며 대답했다고요. 처음엔 배웠지만 이젠 우리가 만든다고 했다고 했어요. 기술을 받은 게 아니라 개발하는 능력을 키웠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이 계속 남았다고 차관이 말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능력이라고요.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이라고 했어요. 아니, 그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스스로 개발하는 힘이라고 했죠. 볼리비아로 돌아왔을 때 생각했다고 차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고요. 자원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고 차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자원을 팔았다고요. 주석을 팔고 은을 팔고 천연가스를 팔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난은 계속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했다고 차관이 말했습니다. 자원은 있는데 왜 가난할까 하고요. 그때 깨달았다고 했어요. 자원을 파는 건 성장이 아니라고요. 소비라고 했습니다. 저는 차관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창밖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번 리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어요. 그냥 팔기만 하면 또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한국이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차관이 돌아섰어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리튬을 달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와 함께 성장하자고 한다고 했죠. 하지만 규모가 작지 않냐고 제가 말했습니다. 독일이 더 많은 투자를 약속한다고요. 중국은 더 빠르다고 했어요. 미국은 외교 카드까지 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차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죠. 리튬은 언젠가 고갈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남는 게 뭐냐고 물었어요. 독일과 계약하면 뭐가 남느냐고 차관이 계속 물었습니다. 황폐한 땅과 오염된 물이라고 스스로 대답했어요. 2010년처럼요. 중국과 계약하면 뭐가 남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빛과 종속이라고 답했죠. 그럼 한국은 뭐가 남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차관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시스템이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돌아가는 경제가 남는다고 했어요. 사람들의 능력이 남는다고 덧붙였죠. 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냐고 말했어요. 현실은 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차관이 웃었어요. 자네가 직접 보고 왔지 않나 하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봤어요. 에랄토 병원에서, 농업협동조합에서, 직업학교에서 봤습니다. 한국이 떠난 후에도 작동하는 시스템을요. 하지만 그게 리튬 프로젝트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차관이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을 열어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1995년 서울에서 찍은 거라고 했죠. 사진 속 한국은 지금과 달랐어요. 건물도 낮았고 거리도 좁았습니다. 하지만 30년 만에 완전히 바뀌었다고 차관이 말했습니다. 자원 없이 이뤄낸 성장이라고 했어요. 사람을 키워서 만든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죠. 정말 가능할까요?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차관이 대답했어요.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했습니다. 독일처럼 안전한 길을 가면 결과도 뻔하다고 했어요. 한국과 함께 가면 최소한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죠.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데이터는 여전히 독일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차관의 이야기가 현장에서 본 것들이 저를 흔들고 있었죠. 차관이 물었습니다. 일주일 후 최종 회의라고 했어요. 그때까지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자네의 양심에 따라 선택하라고 했죠. 데이터든 진실이든 자네가 옳다고 믿는 걸 선택하라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서서 나가려다 멈췄어요. 돌아서서 물었습니다. 차관님은 이미 결정하신 거 아닙니까? 한국이라고요. 차관이 웃었습니다. 나는 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옛날 기억에 사로잡혀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네 같은 젊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하고 제가 말했어요. 포토시에서, 에랄토에서, 코차밤바에서 본 것들이 저를 바꿔놓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숫자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고 했죠. 그게 성장이라고 차관이 말했습니다. 데이터만 보던 사람이 사람을 보게 됐으니까요. 숫자만 보던 사람이 미래를 보게 됐으니까라고 했어요.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정부 청사가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생각했어요. 리튬은 언젠가 고갈됩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고갈되지 않죠. 차관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가난했는데 눈빛은 밝았다고요. 자원이 없어도 성장했다고요. 사람을 키워서 기적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건물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어요. 안데스 산맥 너머로 우유니 사막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리튬이 잠들어 있었죠. 하지만 이젠 알았어요. 중요한 건 리튬이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리튬 이후였습니다. 자원이 고갈된 후에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요. 독일은 그걸 주지 못합니다. 완벽한 계약서를 줄 뿐이죠. 한국은 다른 걸 줍니다.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한국을 선택하는 건 모험이었어요. 검증되지 않은 길이었죠. 실패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라파스의 야경이 흘러갔어요. 불빛들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미래가 제 선택에 달려 있었어요. 무거운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피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면 답을 내야 했습니다. 독일인가 한국인가? 안전인가 가능성인가? 데이터인가 진실인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저는 숫자만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사람이 됐어요. 그게 차관이 말한 성장이었죠. 월요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자 이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독일 측에서 온 거였어요. 계약 일정 확인, 기술 자료 추가 송부, 최종 조율 요청이었죠. 서명식 날짜까지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점심때 미국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경제 담당 공사가 만나자고 했습니다. 급한 일이라고 했죠. 오후 3시에 대사관 앞 카페에서 만났어요. 공사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독일 선택을 환영한다고 했어요. 미국도 동의한다고 덧붙였죠. 하지만 한국을 고려 중이라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모든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했어요. 공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조언을 하나 하겠다고 말했죠. 한국은 규모가 작다고 공사가 말했습니다. 경험도 부족하다고 했어요. 볼리비아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죠. 독일이 훨씬 안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불편함을 느꼈어요. 이건 조언이 아니라 압박이었습니다. 공사가 계속 말했어요. 미국은 볼리비아의 발전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고 했죠. 현명한 선택이 독일이라는 뜻이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공사가 웃었어요. 그렇다고 직접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말하고 있었죠. 한국을 택하지 말라고요. 화요일 오전 중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제참사관이 만나자고 했어요. 정부청사 근처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점심 식사 자리였죠. 참사관은 우회적으로 말했습니다. 중국은 볼리비아를 형제국가로 본다고 했어요. 함께 발전하고 싶다고 했죠. 그런데 최근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참사관이 물었어요. 저는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참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서 중국의 제안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10억 달러 선지급을 잊지 말라고 참사관이 말했습니다. 인프라 선시공도요. 18개월 안에 생산 시작이라고 덧붙였죠. 어느 나라도 이런 조건을 줄 수 없다고 강조했어요. 저는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참사관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물었습니다. 한국을 고려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냐고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느냐고 제가 되물었습니다. 참사관이 웃었어요. 소문은 빠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언했죠. 한국은 너무 작다고요. 볼리비아의 야망을 실현시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독일 기업 대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했어요.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죠. 대표는 정중했습니다. 계약 지연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중요한 결정이니까요.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본사가 궁금해한다고 대표가 말했습니다. 왜 아직도 결정이 안 나느냐고요. 혹시 문제가 있느냐고 물었어요. 조건을 더 개선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답했습니다. 다만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어요.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어요. 한국과 비교하고 있느냐고요. 저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대표가 웃었어요. 솔직히 말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한국은 좋은 나라지만 이런 규모의 프로젝트 경험이 없다고요. 독일은 다르다고 대표가 계속 말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십 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고 했어요.
볼리비아도 성공시킬 수 있다고 자신했죠. 하지만 결정은 빨리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왜 급하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대표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본사가 다른 옵션도 검토하고 있다고요. 볼리비아가 너무 오래 걸리면 칠레로 갈 수도 있다고 했죠. 그건 협박인가요?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대표가 손을 저었어요.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기업은 기다릴 수 없다고 했어요. 기회는 지금이라고 강조했죠. 목요일 오후 경제기획팀장이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문을 닫고 조용히 말했어요. 압력이 들어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서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팀장이 대답했어요. 여기저기서라고요. 미국 대사관, 중국 대사관, 독일 기업, 심지어 유럽연합 대표부까지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을 선택하지 말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뜻은 분명하다고 했죠. 왜 그들이 신경 쓰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팀장이 설명했어요. 한국이 들어오면 판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게임 방식이 달라진다고요. 그들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했죠. 차관은 뭐라고 하시나요?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팀장이 대답했어요. 흔들리지 말라고 하신다고요. 자네가 옳다고 믿는 걸 선택하라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압력이 너무 세다고 팀장이 덧붙였습니다. 한국을 택하면 대가를 치를 거라고 했어요. 미국 차관은 없어질 거고 유럽과의 관계도 나빠질 거라고 했죠. 그게 협박 아니냐고 제가 말했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협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죠. 우리는 약소국이라고 강대국의 뜻을 거스르기 어렵다고 말했어요. 금요일 밤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자료들을 펼쳐놓았어요. 독일 제안서, 한국 제안서, 그리고 제 메모들이었죠.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들렸죠. 누군지 밝히지 않았어요.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란다고 남자가 말했습니다. 당신 커리어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잘못된 선택은 돌이킬 수 없다고 경고했죠. 누구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그냥 말했습니다. 독일을 선택하면 미래가 있다고요. 한국을 선택하면 여기서 끝이라고 했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압박이 아니었어요.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죠. 저는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려 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라파스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안에서 사람들이 자고 있었죠. 내일 아침이면 일어나서 일하고 밥 먹고 아이들 키울 거예요. 그들은 모릅니다. 지금 누군가 협박 전화를 받고 있다는 걸요. 그들의 미래가 한 통의 전화로 흔들리고 있다는 걸요. 책상 위에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독일 제안서가 두꺼웠어요. 완벽한 숫자들로 가득했죠. 수익성, 안정성, 검증된 기술. 모든 게 확실했습니다. 한국 제안서는 얇았습니다. 숫자는 작았어요. 하지만 다른 게 있었습니다. 시스템, 교육, 기술 이전, 지속 가능성.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있었죠. 독일을 택하면 안전합니다. 제 커리어도 안전해요. 아무도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데이터가 지지하니까요. 하지만 10년 후, 20년 후는 어떨까요? 포토시가 또 황폐해지면요. 한국을 택하면 위험합니다. 제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어요. 강대국들의 압박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에랄토 병원처럼, 농업협동조합처럼, 직업학교처럼 될 수도 있어요. 안전한 선택을 하면 나라가 멈춥니다. 옳은 선택을 하면 제가 끝나요. 이게 제 앞에 놓인 선택이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포토시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을 그렸어요. 요리사였던 여성, 농민회 회장, 노동조합 대표.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도 계약은 완벽했다고요. 에랄토 병원장의 얼굴도 그렸습니다. 이제 우리끼리 다 한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던 모습이요. 농업협동조합 노인도 그렸어요. 이제 우리가 다른 마을에 가르쳐준다던 말이요. 직업학교 졸업생도 떠올랐습니다. 광산은 언젠가 끝나지만 기술은 평생 간다던 청년이요. 그의 눈빛이 밝았습니다. 차관이 말한 그 눈빛이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내일이면 주말입니다. 월요일이면 최종 회의가 열려요. 그때까지 답을 내야 했죠. 책상 위에 두 제안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독일과 한국이요. 안전과 가능성이요. 데이터와 진실이요. 제 커리어가 중요할까요? 400만 명의 미래가 중요할까요? 차관이 물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저도 알았어요. 답을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옳은 선택이 늘 안전한 건 아니니까요. 때로는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요. 협박 전화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당신 커리어는 여기서 끝이라던 목소리요. 창밖에 별을 봤습니다. 안데스 산맥 위로 총총이 떠 있었어요. 그 너머 우유니 사막이 있었습니다. 리튬이 잠든 곳이요. 하지만 이젠 알았습니다. 리튬은 끝이 있어요. 언젠가 고갈됩니다. 중요한 건 그 후였죠. 리튬이 사라진 후에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요? 독일은 그 답을 주지 못합니다. 완벽한 계약을 줄 뿐이죠. 한국은 다른 걸 줍니다.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요. 차관이 1995년 서울에서 본 그것을요. 노트를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포토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에랄토 병원이 보였어요. 농업협동조합의 밭이 펼쳐졌죠. 직업학교 청년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월요일 회의에서 무엇을 말할지요. 어떤 선택을 할지요. 두렵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숫자만 보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라파스가 조용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양심으로요. 안전이 아니라 믿음으로요. 월요일 아침 최종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회의실이었어요. 차관, 경제기획팀장, 환경담당관, 법무고문 모두 모였습니다. 네 나라 대표단도 참석했어요. 독일, 미국, 중국, 한국. 각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 앞에 섰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최종 분석 보고서가 화면에 떴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난 며칠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전화가 왔었고 제안도 받았으며 경고도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하라는 신호였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네 나라의 제안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모두 훌륭한 제안이었다고 덧붙였어요. 기술력, 자본력, 경험 모든 면에서 뛰어났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건 단순히 좋은 조건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건 파트너라고 했어요. 20년, 30년을 함께 갈 파트너요. 리튬이 고갈된 후에도 우리와 함께할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데이터를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숫자가 답을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수익성, 기술력, 안정성을 계산했죠. 그 결과 독일이 최고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빠져 있었다고 말했어요. 데이터는 현재를 보여주지만 미래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계약서는 조건을 명시하지만 의도는 숨기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지 못하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다른 나라에서 무엇을 했는지 직접 확인했어요. 병원을 방문했고 농장을 돌아봤으며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은 데이터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떠난 병원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의사는 없었지만 수술은 계속됐어요. 볼리비아 의사들이 혼자서 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준 건 장비만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한국이 지원한 농장은 더 발전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는 떠났지만 수확량은 2배가 됐어요. 농민들이 스스로 개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준 건 씨앗만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키우는 방법이었습니다. 한국이 세운 학교 졸업생들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강사는 없었지만 기업은 늘어났어요. 청년들이 스스로 창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준 건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서는 힘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리튬을 잘 파는 방법이 아니라 리튬 이후를 준비하는 능력이라고요. 외국 자본에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라 스스로 성장하는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독일은 훌륭한 파트너입니다. 기술도 최고고 계약도 완벽해요. 하지만 독일이 원하는 건 리튬입니다. 효율적으로 채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거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와는 다릅니다. 한국이 원하는 건 다릅니다. 그들도 리튬이 필요해요. 하지만 방법이 달라요. 우리가 스스로 생산할 수 있게 만들려 합니다. 기술을 이전하고 인력을 키우며 시스템을 세우려 해요. 그래야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니까요.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독일 대표단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미국 대표는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중국 대표는 무표정했어요. 한국 대표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볼리비아는 한국을 선택합니다. 저는 명확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리튬을 원해서 온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를 성장할 수 있는 국가로 본 나라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함께 만들려는 나라예요. 리튬은 언젠가 고갈될 겁니다. 20년 후일 수도 50년 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고갈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남을까요? 한국과 함께라면 시스템이 남을 겁니다. 능력이 남을 거예요. 우리 스스로 서는 힘이 남을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독일 대표가 일어났어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쉽지만 존중한다고 말했어요.
미국 대표도 일어났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어요. 중국 대표는 잠시 머뭇거리다 따라 나갔습니다. 한국 대표단만 남았습니다. 단장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뭔가 말하려나 싶었어요. 감사 인사나 포부 같은 걸 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 단장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오래, 천천히요.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한국 대표단이 나갔습니다. 침묵 속에서요. 그 침묵이 어떤 연설보다 무거웠습니다. 말이 아니라 태도로 보여주는 거였어요. 차관이 일어났습니다.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고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팀장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어요. 환경 담당관이 웃었습니다. 법무고문이 악수를 청했어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라파스가 보였어요. 햇살이 밝았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포토시의 농민, 우유니의 노인, 에랄토의 청년들이요. 이들은 오늘 내린 결정을 당장은 모를 겁니다. 하지만 10년 후엔 느낄 거예요. 20년 후엔 감사할 겁니다. 우리가 리튬만 판 게 아니라 미래를 샀다는 걸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어요. 읽지 않았습니다. 지난 며칠의 압박들이었죠. 이젠 상관없었습니다. 선택은 끝났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안데스 산맥 너머로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 아래 우유니 사막에 리튬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리튬이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였습니다. 어떻게 성장하느냐였어요. 리튬이 고갈된 후에도 어떻게 살아남느냐였죠. 데이터는 독일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한국을 향했어요. 저는 처음엔 데이터를 믿었지만 이젠 진실을 봅니다. 숫자 너머를 보게 됐어요. 복도 끝에 차관이 서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란히 섰어요. 둘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침묵이 아니었어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해냈다는 안도감이 있었죠. 차관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옳았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차관님이 옳았습니다. 저는 데이터만 봤어요. 차관님은 진실을 보셨죠. 차관이 웃었습니다. 우리 둘 다 옳았다고 했어요. 자네는 꼼꼼했고 나는 신중했다고요. 함께여서 가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라파스의 오후였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볼리비아의 새로운 시작이요. 리튬은 고갈되지만 시스템은 남습니다.